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화요일 이 시간에는 매주 정치 현안이 쏟아지는 곳에 천막을 치고 얘기 나눠보는 화요 천막회 순서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죠. 매일 대두되고 있는 정치권 이슈, 여야 간의 입장 차이는 현격합니다. 오늘 그 얘기 서로 얼마나 의견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천막의 깃발이 돼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가볼 장소는 신년 인사회가 열렸던 곳이죠. 청와대 영빈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 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 자리에서 힘을 실었습니다. 김 의장은 신년 인사회를 마치고 정개특위에 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주문을 했는데요. 중대 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차례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 원장님부터 들어볼까요? 중대 선거구제 얘기는 여러 차례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만 시간을 넘겨서 안 되기도 하고 여야 간의 입장이 달라서 안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과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모처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가능성이 높아진 건 맞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소선거구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극렬한 갈등 대립 양상을 낳는 선거구제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 또 국민의 소중한 선택이 사표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시 미래통합당이죠. 의 그 득표율 차이가 8.4%였어요. 그런데 의석수 차이는 79석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 3% 이내 격차, 1, 2천 표 격차가 난 데가 수십 군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발로질지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2, 3, 4, 5 공화국에서 한번 실시를 해봤던 겁니다. 1988년도에 지금의 소선거구제로 다시 그 재도입을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꼭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선거구가 광역화되면 신인들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선거구 광역화로 인한 선거 비용이라든가 정치 자금의 문제가 다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치개혁의 방안으로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돌아갔던 사례도 있습니다. 있고 또 무엇보다도 현역 의원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방향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3개월 안에 법정 시한 안에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봅니다. 중대 선거구제나 또 소선거구제나 다 장단점이 다 있는 제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워낙 지금 경쟁이 치열해지고 하면서 여론이 양극화되는 그런 좀 부작용이 좀 심해지고 있어요. 정치의 양극화가 좀 심해지고 있는 게 이제 소선거구제 때문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런 이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을 얘기하는 정치인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왜 이게 실현되지 않는 걸까요? 글쎄요. 정치적 이해관계, 소신에 따라서 워낙 그 입장들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이 소선구제의 문제에 대한 진단이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 다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해답이 중대선거구제로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아직도 물음표죠. 그렇게 계속 논의를 해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선거제도 개편은 선거를 앞두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이해관계들 때문에 결론을 꼭 못 내게 된 거죠. 어찌됐든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기 때문에 논의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먼저 의제를 던졌기 때문에 방향과 정답을 미리 설정해놓고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이 제도 개편의 취지 자체를 좀 이게 제대로 구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라든가 한계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냐 아니면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온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냐 이 답을 정해놓고 한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지금 정치제 개편 전반의 문제 속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같이 논의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건 어떤 거죠? 그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그 지역별로 영남이나 호남에서 한 당이 이제 패권하는 이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이 득표한 그 수만큼 비례대표 수를 조정해서 소선거구로 당선되지 못한 그 당이 비례로 진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자는 거였고요. 소선구제를 전제로 한 거네요. 전제하는. 자, 이 지금 중대선거구제를 놓고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계산법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누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조 원장님? 이 원리를 뭐 시뮬레이션을 안 해봐서 아직까지는 예단할 수는 없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소수 정당한테는 유리합니다. 소수 정당에 유리하다. 이게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은 양당제에서 실질적인 다수당 다당제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지금 뭐 이게 지역별 특성이나 농어촌 도시와 농촌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도 이게 지역별로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이런 건데 뭐냐면 양당제를 중심으로 볼 때 중대선거구제를 할 때 대안정당이 누가 되느냐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하고 대구에서 각각 9명을 선출하는 기초단체 선거에서 시범 실시를 했는데 광주에서는 9명 중에 6명이 민주당이 되고 2명이 진보당, 1명이 정의당이 됐어요. 그리고 대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이 7명이 되고 민주당이 2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대안정당이 진보정당이었고요. 영남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의 대안정당이 민주당이었습니다. 만약 이 추세가 수도권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면 아마도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호남도 그렇고 영남도 그렇고 4명을 뽑는 지역에 4명 현역 의원 4명이 다 나갔을 경우에 4명이 다 당선되느냐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정도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역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뭐 같은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했어요.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현역 의원들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마 이 정당에서는 이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면 시뮬레이션을 당연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어느 당에 유리할지 어느 지역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해보겠죠. 근데 이 논의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려면 시뮬레이션을 먼저 하고 그에 따라 이해관계를 이 논의에 개입시키면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뭐 그런다고 안 할 리야 없겠지만 적어도 정치적 이해 문제로 접근을 하면 이게 합의를 이루기가 사실 어렵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어쨌든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불리해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압도적 다수 상태이고요. 영남 호남에서 이제 그에 상당하는 거를 보충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뭐 유불리 문제를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구도상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분명한데 그래서 이제 정치 전반을 보면 과거 이제 중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됐던 어떤 정치사를 보면 집권 세력이 안정적 의회 권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게 결과가 됐든 의도했든 바든 간에 그렇게 나타났거든요. 유신 헌법 이후에 유정회 통해 가지고 박정희 정부가 이 의회 내 안정적 의석 확보하는 수단으로 그때 중선거구제가 도입이 됐고요. 5공화국 때도 그대로 유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당이 정권에 대한 심판이 선거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절대압 다수당이 되는 상황이 전혀 발생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양 당이 치밀하게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은 뭐 이거 중대선거구제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대국적으로 그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양산 평산마을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제 문 전 대통령을 만나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어떻게 민주주의 후퇴를 입에 담을 수 있느냐 인식 체계가 궁금하다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자, 조기현 변호사님부터 문 대통령이 얘기한 민주주의 후퇴 발언 어떤 의미입니까? 또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바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언론 자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고요. MBC나 CBS를 비롯해서 이제 그 특정 언론사에 대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언론 전반에 위축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했다고 봅니다. 네. 또 대통령이나 대통령 일가를 비판한 어떤 창작물에 대한 어떤 뭐 수사 이런 것들 제기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간단한 하나하나의 사안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가 경직되고 민주주의의 위기가 왔다는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이슈뿐만 아니라 실제 민주주의 위기를 진단하는 가장 확실한 징표 중에 하나가 일종의 여야 간의 상호 관용의 정치가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적대에서 몰아내야 될 세력으로 보기 시작하는 어떤 정치적 언어 메시지들이 난무하는 것하고 법에 의한 통치를 얘기하면서 어떤 행정명령,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이런 정치를 통해서 권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들. 이런 게 이제 현 정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주의가 후퇴하거나 위기에 어떤 징후가 있다는 그 평가는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전직 대통령이 이런 말씀 뭐 못하실 이유 없다고 봅니다. 눈 감고 입을 닫는 게 미덕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고 바뀐 정부가 잘하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년도 채 못 된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이런 진단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를 들면 2009년에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됐을 때 벽에 대고 욕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회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전직 대통령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까지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사회의 질서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개인 범죄를 너무 예. 정치적 논리로 확대 적용한 거라고 보고요. 제가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예. 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해가 바뀌면 이제 각 정당의 지도부나 대표,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다 일종의 신년 메시지를 냅니다. 근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 이번에 민주당 지도부가 온 국민을 향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거나 기대 섞인 메시지를 내거나 아니면 국민의 삶의 고통, 경제적 어려움을 공감하는 메시지를 내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전부 오로지 야당 탄압, 정치적인 수사다, 민주주의 후퇴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하셨어요. 예.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제가 볼 때는 좀 침울한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방문하신다길래 무슨 메시지를 낼까 저는 생각했는데 역시 민주주의 파괴 얘기할 거다고 딱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지도부의 그 암울한 메시지의 틀에서 못 벗어난 게 좀 유감스럽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개인 범죄를 두둔해 가지고 또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그거야말로 민주주의 파괴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게 법과 제도에 기반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실 있는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모든 절차를 다 문제 삼고 그것을 방탄 논리로 쓰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표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잖아요.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전부 수사에 착수한 범죄고 이거를 왜 자꾸 무슨 정치적 레토릭으로 이 정부가 관용이 있니 없니 이렇게 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끝나지 않는 싸움이 되는 거죠. 이게 1년 내내 갈 겁니다. 예를 들면 국회도 내내 열 거고 그게 바람직한 정치 상이겠습니까? 예.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이제 검찰의 수사가 여러 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해 들어서 친문, 친노 또 친명계 이렇게 규합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지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의 대표로서 당연한 행보죠. 예, 당내 어떤 지지자라든가 당원들의 지지를 한데 좀 모아낼 필요성이 있고요. 어쨌든 이거를 바로 이재명 대표의 수사 연결시키는 논리는 좀 다소 무리라고 봅니다. 예, 예. 어쨌든 작년 대선에서 패배해서 정권 교체가 됐고 당내 지지자들이 민주당 중심으로 결집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인 건 분명합니다.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반성도 필요하죠. 왜 적극적인 지지로 이어질 만큼 비전을 보여주고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성찰도 분명 필요하지만 어찌됐든 내년 총선 그리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지지자들 같이 모아서 가는 것 새 행보로서 늘 해왔던 거고요. 이 문제를 이재명 대표 수사와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자, 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을 하면서 어제 있었던 청와대에서의 신년 인사회 여기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재명 대표에게 신년 인사회는 왜 안 갔느냐 기자가 물었더니 처음 듣는 얘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천준호 비서실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적절한 예의를 갖추지 못한 초청이었기 때문에 안 갔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 이 초청 방식이 부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조 원장님? 예, 그건 저 드릴 말씀이 뭐냐면 신년 인사에 이번에 초청 대상이 정부 우리나라 오부 요인하고 네. 주요 인사들 약 200여 명을 초청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초청 방식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이메일 통보를 했다는 건데 네. 오부 요인들한테도 이메일 통보를 똑같이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전화라든가 이런 걸 받지 않아서 그리고 너무 촉박하게 해서 불참을 통보했다 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 이재명 대표한테만 초청 방식을 다르게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대통령실이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초청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네.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천준호 비서실장이 이메일로 받은 초청을 이재명 대표께 보고를 안 한 모양입니다. 언론 맥락을 보면. 예,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전혀 몰라가지고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묻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초청의 방식보다는 그 문제를 본질을 이해해서 알아보니 이런 겁니다. 대표님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야죠. 일정이 있으면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초청의 방식을 자기들만 따로 안 해줬다고 트집 잡는 것은 제가 볼 땐 좀 좀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 변호사님? 특별한 대우를 바라고 이제 그것 때문에 안 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최소한의 예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뭐 과거 신년 인사회에 그 야당 대표가 참석하기도 하고 참석 안 한 사례도 많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을 협치와 대화의 상대로 존중하고 인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면담을 하거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표에 대한 수사는 물론이고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도 필요한 경우 협치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이전에 단 한 번도 그거에 응하거나 협의를 위한 노력조차도 없었는데 예. 그 첫 만남을 신년 인사회로 그 초청장을 보낸다면 적어도 정무수석 정도가 전화해서 비서실장한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겠죠. 그 정도는 최소한의 예우라고 보는 건데 그조차도 없이 이메일만 보내놨으니 그러면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갔다는 것뿐이고요. 예. 이제 그런 정도의 존중과 최소한의 예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서 의미 있는 그 신년 인사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대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장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성격상 열일 제껴놓고 가실 뿐입니다. 이제 그런 조건이 전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고 예. 봅니다. 오늘 문희상 전 의장이 방송에서 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신년 인사회에 가서 개밥의 도토리가 되더라도 가는 게 맞았다. 대통령의 상징성을 감안하면 잘한 일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당의 원로들 중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가지 않는 게 맞는 선택이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네. 아마 문희상 의장께서는 늘 그렇게 이제 통 크게 그런 입장에서 협치하고 또 비판할 때는 하고 이런 원칙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에 대한 판단은 이재명 대표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해서는 아마 예. 당에서도 이해를 하실 거고. 알겠습니다. 또 이제 문희상 전 의장이 한 얘기가 이제 또 있어요. 대통령실도 문제가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야당 대표에게 직접 전화했었지 않았느냐 이제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부분 없었을까요? 아마도 정치적 일정이었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대법원장이나 국회의장한테도 이메일로 통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나서 보면 네. 정무수석이 비서실장에 전화를 해서 뭐 하는 방식을 예의를 갖췄으면 더더욱 좋았겠죠. 근데 아마도 그 국가의전서열 1위부 2위부터 쭉 하면서 절차대로 가다 보니까 예. 그런 세심한 배려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 정부 여당 그리고 민주당 서로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껄끄러운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럴수록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한 화요 천막회 여기서 좀 줄이도록 하죠.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